히데키는 지금 공포에 실려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의 모든 이성은 마비된 상태이죠. 집안의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는 의문의 안내자가 요구하는 대로 칼도 전부 처리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히데키는 원래 굉장히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제과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던 그는 우연히 카나를 만나고 그녀와 사랑에 빠져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죠. 다만 카나의 어머니만은 이 결혼식을 탐탁지 않아 하는 티를 숨기지 않고 계속 드러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카나의 몸에 깃든 새로운 생명은 히데키에게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카나의 임신과 함께 육아 블로그를 시작하고 아기의 육아 관련 서적을 읽으며 완벽한 아빠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준비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부모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의 고충을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예비 아빠, 그것은 히데키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그의 후배가 로비에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로비에 내려가 보니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죠. 후배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갑자기 그의 어깨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 이후 순조롭게 히데키는 딸 치사를 얻게 되지만 갑자기 날로 쇠약해지던 그의 후배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저주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채. 그리고 이날 이후로 히데키의 가정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와무라 이치의 소설 보기왕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온다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오컬트 호러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상 사실 아무래도 호러 영화 중에서 오컬트라는 장르는 굉장히 익숙한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전개를 자기 방식으로 바꿉니다. 보통 오컬트 호러의 경우 공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경우는 그런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요. 아니, 정확히는 중반부까지는 다른 영화처럼 흘러가긴 해요. 영화의 오프닝, 그리고 히데키의 꿈을 통해서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떤 일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라는 식으로 암시를 하기는 하지만 그 존재가 무엇인지 또 왜 히데키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지 등등은 딱히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어요. 원작에선 보기왕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선 그것이라고 부르며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저주의 실체에 대한 알 수 없는, 즉 코스믹 호러스러운 공포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해결책을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방법을 갈구하긴 하지만 결국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악령의 앞에서 허물어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코스믹 호러 그 자체의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해당 영화가 이러한 전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토리의 목적이 단순히 악령의 저주를 퇴치한다가 아니라 악령의 저주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드라마를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 전개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조금 더 기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공포 영화라면 정해진 스토리 안에서 각 캐릭터들이 자신의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느낌, 즉 일종의 롤플레이스러운 전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전반부에서 캐릭터가 숨기고 있는 복선의 편리를 여기저기 뿌린 이후에 다시 캐릭터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수거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예를 들면 히데키의 시점에선 그가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결국에는 안타깝게 실패했었다는 식으로 그려내지만 이후 카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카나가 마냥 피해자인가?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각 캐릭터의 얽히고 설킨 드라마가 조금씩 풀리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건 각본을 굉장히 영리하게 짰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의 미스테리를 계속 힘있게 끌고 나가면서 드라마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중반부까지이긴 하지만요. 중반 이후부터는 아쉽게도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토리를 끌고 가던 중요 캐릭터가 영화 전개에서 리타이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반부에서 스토리의 큰 틀 겉에서 맴돌던 캐릭터를 다시 스토리의 중심부로 끌고 오는 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밀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화처럼 테마의식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퇴색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바로 자신의 주특기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특유의 감각적인 미장센이요. 호러 영화에서 미술이란 부분은 간과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공포를 일으키는 주체의 비주얼, 그리고 사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감독은 흔하디 흔한 점프스케어를 집어넣기보다는 파란색과 빨간색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차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길함이 가득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해냈어요. 아무래도 색깔 때문에 다리오 아르젠토의 걸작, 서스페리아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영화와 이 영화에서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서스페리아가 공포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색감을 이용한 임팩트에 대한 극한을 보여줬다면 해당 영화는 은은하게 하지만 서서히 조여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명으로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장면 못지않게 다른 장면에서도 각 분위기에 맞는 연출을 매우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부의 스토리 전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공백을 상당한 규모의 퇴마 장면이라는 볼거리로 꽉 채워넣고 있다는 것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다만 조금 희한한 부분은 분명 배경이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당이 동시에 구슬하는 장면이 있는 건 조금 이질적이네요. 심지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이 있는 걸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감독이 노리고 넣은 듯한 장면 같은데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을 집어넣은 건 감독의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연출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으니 이번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고들 시간이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해당 영화 속 저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째서 주인공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화는 무엇 하나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감독의 전작들처럼 이 영화 역시 일본의 사회 문제에 대한 메타포를 은유하고 있다 라는 사실 정도겠네요. 남들에겐 가정에 충실하고 누구보다 다정한 가장인 히데키는 사실 허영심에 가득 차 자신의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카나의 경우도 자신에게 소홀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과정에서 결국 상처받는 건 어린 치사뿐입니다. 이쯤 되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확실해집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이로 인해 붕괴되는 가정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망가져버린 부모의 역할을 이어받는 게 바로 노자키와 마코토입니다. 노자키의 경우 자신의 전 여친에게 낙태를 강요했었고 마코토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에요. 부모가 되기에는 한 가지씩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의 친부모보다 더 아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의 화두를 던져주긴 합니다. 다만 역시나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싶은 건 처음엔 히데키라는 개인에게 내려진 것처럼 보인 저주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노우볼이 되어 가정이 무너졌다 라고 보기엔 그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것이겠네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귀신이라는 듯한 복선을 던져놓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건 결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악령이 아니라 머물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저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내용으로 전개했다면 조금은 더 자연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실에 정말로 존재할 것 같은 캐릭터, 그리고 빼어난 미장센은 충분히 사람의 혼을 빼놓기 충분했어요.
이제 일본 공포 영화는 옛날에 비해 한물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